지난 7일 발표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정치권까지 번진 모양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세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경희대 교수, 김대현 전 주간조선 기자, 전혜연 전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추미애 장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요, 검찰 인사 방향에 대해서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난 2월의 인사는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일부 인지 부서를 중심으로 한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당연시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검찰 조직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또 그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미흡하다 하는 것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는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런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묵묵히 일해온 형사, 공판부 인사들 좀 발탁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발표위에 검찰 내부에서 공개 비판에 항의성 사직까지 나오면서 후폭풍이 계속해서 잦아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은 다 열심히 일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검찰 직원들도 모두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다 승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승진이라는 것은 우열을 가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시험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여기서 우열을 가릴 때 검찰, 검사에서 이 일을 잘한다는 것은 중요 수사 사건들을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기소해서 단죄한다. 이거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잘하거나 대형 사건에 대한 범죄를 엄단하는 데 앞장섰던 이런 검사들이 아니라 묵묵히 그저 일했던,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 코드에 맞거나 혹은 지나치게 이 검찰 정권을 향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내부적으로 우리에게 좀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인선해서 승진시키겠다. 그럼 이거는 성과 위주의 승진이 아니라 정권 코드에 맞춘 당연한 인사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법 참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애완용 검사들만 질비하다, 득세한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결과적으로 보면 추미애 사단 아니면 정권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만이 승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인사가 있었고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다 그러면 반발이 나오는 이유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고, 예. 김웅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이 이 정도 반발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구나 해서 두둔 혹은 약간 여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놓는 것인데, 오히려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검찰 조직 내부의 이 면면을 속독들이 알 수 있는 검사를 지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오히려 김웅 의원을 상대로 해서 무슨 총장의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좀 무리가 있다 좀 보고, 제가 좀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것은 이번 인사가 검사는 수사로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기존에 검사라고 하면 특수부를 모두 지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수부가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서 그 단죄하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검사들이 특수부에 모두 모였던 것인데, 기업 총수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 출신들을 다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승진해서 누락시킨 뒤에 나머지 분들을 인사를 시킨다 그러면 검찰 조직이 앞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습니까? 예컨대 칼이 무뎌지거나 아니면 존재감을 상실한 검찰, 결국 정권이나 추장관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의 거취도 좀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또다시 날선 공세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하는 황당한 얘기를 했죠. 그 글을 보면서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순항하고 제대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된다.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서서 저는 반정부 투쟁 선언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이 좀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윤 총장이 저는 직분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 총장의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이 발언 이후에 민주당 연일 강도 높은 비판과 사퇴 압박 나오고 있는데 윤 총장 임기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1년이 이제 조금 못 남았는데 임기 잘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압박 강도가 점점 세질 텐데요. 저는 임기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지난 연말에 이미 추미애 장관이 1차 인사를 했을 때도 사실 자신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 다 내쳐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욕 속에서도 계속 자리를 지켜왔고 또 이번 인사에서는 수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측근 혹은 주변에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승진해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천석 지검장이 사퇴하면서 사퇴의 변으로 밝혔던 얘기, 총장은 자리를 지켜서 검찰의 위신을 세워달라 이 요청을 한 것으로 볼 때 윤석열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윤 총장이 얘기했던 독재 혹은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어떤 이 범죄 혹은 비리 이런 것들을 파헤쳐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정권이 제어한다거나 혹은 더 이 치욕적인 상황을 몰고 간다면 결국 윤 총장은 정치적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길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집권 여당이 지금 길을 트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직이 아닌 집을 지켰습니다.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종의 책임 정치의 의지를 좀 보여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가장 관심인 자리가 아무래도 비서실장 자리일 것 같은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또 최재성 전 의원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측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예상은 그렇게 됩니다만 자, 이번 비서실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식적이지 않은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 일괄 사이라고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양정철 전 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부 레임덕이 상당히 크다라고 해서 스스로들이 느끼는 이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감사원에서 지금 탈원전 감사 내용이 지금 지지부진하거나 갑론을박이 있고 또 이 반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부상하고 있고 검찰은 또 인사에 반발하고 있죠. 비서실 내부까지 제대로 소통이나 말을 잘 안 듣는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그 집단 사의가 있기 전에 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종원 민정수석이 큰 소리로 서로 이제 약간 충돌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친정권 최측근을 앉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정책 전문가를 앉힌다고 하면 어쨌든 부동산이라든가 관련 정책에 대한 뭔가 이 잘못 혹은 이 변화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절감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또 한 가지는 김여정 북한의 이 부부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왔고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왔는데 이 부분 연장선상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결국은 북한 이슈에 올인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가를 비서실장으로 앉힌다고 하면 이번 집단 사의가 나름대로 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후속 법안 11개를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뭐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대현 전 주간조선 기자, 전혜연 전 내일신문 기자 함께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근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주말 사이에 통합당에선 유니숙 신드롬이다 이렇게 불만이라고 할 만큼 칭찬과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두고 아무래도 통합당에서 공감과 칭찬만 할 뿐이 아니라 좀 한 발 더 나아간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대책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 여당이 독주를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 보완책을 당연히 야당이 내놔야겠죠. 자, 우선 이 윤희숙 의원과 관련돼서는 이 얼마나 전문가가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미래통합당으로 영입된 게 아니라 먼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에 영입이 됐었는데 다시 서초갑이라고 하는 지역구 제안을 받아서 지역구로 출마를 하게 돼서 당선이 됐죠. 자, 논리가 정연하고 또 공감대 형성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 국민들의 정서를 어루만질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모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장외로 나간다거나 이런 투쟁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대책인 세금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임대차 가격을 정부가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전문적으로 시장을 지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윤희숙 의원도 주장했지만 지금 임대인들이 임대 시장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제 임차인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이제 성북구에 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다시 이제 약간 수정을 좀 했습니다. 솔직하게 밝힌 건데 사실 이 윤희숙 의원을 비판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나 이 윤준병 의원 다 박범계 의원은 3주택자고요. 윤준병 의원은 2주택자지 않습니까? 게다가 윤준병 의원은 정읍지역구에 자기 집도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마치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소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해서 윤희숙 의원을 비판한다는 것은 사실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전세라는 것은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종잣돈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제도는 사실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충돌이 예상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22번 했던 이 정책들이 전부 실패한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봐요. 저는 이게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서 입법을 완성하겠습니다. 급하다면 8월 4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더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애들 마치 장난감 놀이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문제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대한민국이라는 여자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맞불 방법이 없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소수 여당의 어려움을 좀 토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회를 지금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죠. 국회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단 게다가 각 상임위도 과반 이상을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안도 민주당은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대통령마저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마저도 야당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반대만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에
퇴장만 하는 식으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원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야당의 보이콧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윤희숙 어떤 사안을 통해서 지금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원내에서 투쟁을 강화하는 것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툭하면 우리가 이제 약간 이념적 색채의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헌법이 무너진다거나 나라가 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담론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지지층만을 위한 그런 어떤 주장일 뿐 사실은 중도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 부동산 문제처럼 논리를 가지고 좀 대안을 내놓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통합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필리버스터를 최소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거 좀 신청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 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사실은 손을 벌벌 떨면서 저 사안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마지막엔 정말 많이 떠시더라고요. 고충이 예. 있었을 텐데 어쨌든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절감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통하든 아니면 상임위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반대 의견 혹은 대안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검사 내전으로 불리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중앙지검 형사 1부죠. 정진웅 부장검사의 몸싸움 논란 후폭풍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정 부장검사의 병실 사진을 혹시 윗선에서 지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의혹이지만 뭐 직접 찍지도 못하고 검찰 직원이요. 간호사분이 대신해서 찍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직원이 정진웅 부장검사 입원할 때 병원에 따라갔고 그리고 병원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검찰 직원의 전화기로 사진을 촬영을 했고 이 사진이 서울중앙지검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러면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은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참 이상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고 또 이 몸싸움에 있어서도 언론 플레이도 주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안 보면서 정진웅 검사가 왜 입원을 했는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우선은 조직 내의 질서가 와해됐다는 측면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무리하거나 혹은 강압된 수사를 했다는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자, 병원에 만약에 실제로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뭐 일종의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모두 한동훈 검사의 고소 사건으로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심칩을 가지고 가서 비밀번호를 바꿨다, 공기계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일단 한동훈 검사장의 그 휴대폰으로 만약에 뭐 카톡 메시지를 본다거나 하는 것은 영장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유심칩을 뽑아서 별도의 기계에 넣어서 실시간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주고받을 수 있을 법한 어떤 그 텍스트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 본다는 것은 사실상 감청에 가깝다 이렇게 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 보면서 검찰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영장을 발부 신청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좀 문제점을 좀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사안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전체 메시지를 다 볼 수 있게끔 영장을 신청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마치 이게 이제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검찰의 관행 이 부분 당연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